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른 언어들은 흑백 TV 재방송에 불과하다면 한국어는 생생한 컬러 TV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한국어가 뇌구조 자체를 재설계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BTS 가사 한 줄을 이해하려던 19살 파리 소녀가 유럽 언어학 500년 역사를 박살내고 교육부 장관 6명을 한밤중 긴급 소집시킬 줄은. 우리는 평생 감정의 10%만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대체 한국어가 어떻게 서구 문명을 무릎 꿇렸을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충격적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로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건 정말 단순하게 시작됐어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BTS의 노래였죠. 다이너마이트는 영어라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로 된 봄날이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같은 노래들은 멜로디만 즐길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K-팝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떼창을 하는데 저만 입을 뻥긋거리고 있었죠. 블랙핑크가 뚜두뚜두를 부를 때 가사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뚜두뚜두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자고요.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클로에, 왜 하필 한국어야?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가 훨씬 쉽고 유용하잖아. 룸메이트 마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더 심했죠. 그 어려운 동양 언어를 왜 배우니? 알파벳도 다르다며? 너가 언어학 전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겠니? 아빠는 실용적인 분이라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저 한숨만 쉬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파리 13구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죠.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벽에 걸린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보고 살짝 겁이 났어요.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이 문자들이 어떻게 소리가 되는 거죠? 한국인 선생님인 정아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정말일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정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엔 이름도 이상했지만 입 모양을 본뜬 거라는 설명을 듣고 감탄했어요. 프랑스 알파벳은 그저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논리가 있더라고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말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프랑스어에는 없는 받침 소리 때문에 계속 안녕하세요가 되더라고요. 정아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입을 더 크게 벌리세요. 한국어는 입을 많이 움직여야 해요. 프랑스인들은 말할 때 입을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우아하게 작게 움직이죠. 그래서 한국어 발음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매일 2시간씩 공부했어요. 지하철에서는 한글 쓰기 연습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처음 봤을 때 자막 없이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계속 봤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노트에 그리는 한글을 보고 놀렸어요. 이거 무슨 외계어야? 동그라미에 막대기라니. 니콜라는 특히 심했어요. 너는 K-팝에 미쳤어. 정신 차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BTS의 봄날 가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이 가사를 이해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프랑스어로 티무만크는 그냥 너가 그리워인데 한국어에 보고 싶다는 정말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눈꽃이 떨어지네요 라는 표현에 완전히 반했어요. 프랑스어로는 라, 네주 똥브라고 단순하게 눈이 내린다인데 한국어는 눈을 꽃에 비유하잖아요. 얼마나 시적인가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의성어와 의태어였죠. 어느 날 한국 친구 지원이가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라면 뽀글뽀글 끓이는 중 키키키. 뽀글뽀글? 이게 뭐죠? 사전을 찾아봐도 프랑스어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었어요. 구글 번역기는 부글부글이라고만 나오고 그게 뭔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정아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뽀글뽀글이 뭐예요? 아, 그건 물이 끓는 소리와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거품들이 올라오면서 나는 소리죠.
프랑스어로는 그냥 V르라고 끓다만 있는데 한국어는 끓는 모양과 소리까지 표현한다니. 이때부터 뭔가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저는 곧 한국어의 거대한 의성어와 의태어 우주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세 개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어를 배운 지 8개월째였어요. 처음에는 뽀글뽀글이나 반짝반짝 정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정말 거대한 우주 같은 언어 체계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어 수업에서 정아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칠판에 쓰셨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주룩주룩이 뭐예요? 사전에 찾아봐도 프랑스어로는 없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하셨어요. 비가 줄기처럼 계속 내리는 모양과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1플레 비가 온다고 해요. 아니면 1플레포르 비가 세게 온다 정도요. 한국어는 비 하나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요. 보슬보슬, 부슬부슬, 후두둑 쌓아, 우르르 콸콸.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어는 비를 표현하는 게 기껏해야 뿌띠플레, 작은 비, 그로스플레, 큰 비 정도인데 한국어는 비의 세기와 모양, 소리까지 다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친구 민재와 카톡을 하면서 더 많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접했어요. 어느 날 민재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치킨 먹는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이것도 또 뭐죠? 민재에게 물어봤더니 크리스피한 소리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프랑스어로는 크루스티앙이라고 하는데 바삭바삭만큼 그 느낌이 생생하지 않아요. 또 한 번은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약 먹었어. 지끈지끈. 이것도 신기했어요. 프랑스어로는 제 말 아라 테트,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는데 한국어는 아픈 느낌까지 표현하네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두근두근이었어요. 민재가 첫 데이트 전에 심장이 두근두근했어라고 했는데 프랑스어로는 몽케르바 비트라고 심장이 빨리 뛴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두근두근에는 그 설렘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말이죠. 한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커피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 우유 거품은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줄게. 보글보글 몽글몽글. 이런 표현들이 너무 귀엽고 생생했어요. 프랑스 카페에서는 르 카페 부 커피가 끓는다. 라 무스들의 우유 거품이라고만 표현하죠. 음식을 표현하는 의태어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쫄깃쫄깃, 쫀득쫀득, 말랑말랑, 아삭아삭, 바삭바삭. 각각이 조금씩 다른 식감을 나타내는데 프랑스어로는 무아이웨, 부드럽다, 뒤르, 딱딱하다, 크루스티앙, 바삭하다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 친구네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일이에요. 친구 엄마가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는 송송 썰고 계란은 톡톡 깨서 넣을게. 고기는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 송송 톡톡 지글지글. 각각의 행동과 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프랑스어로는 파를 잘게 썰고 계란을 깨서 넣고 고기를 굽는다라고 밋밋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의태어들은 더 놀라웠어요. 살금살금, 슬금슬금, 엉금엉금,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는 모습 하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니. 프랑스어로는 전부 마르쉐 걷다에 부사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한국어처럼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는 않아요.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녀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팔랑팔랑.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프랑스어로는 르 파피용 볼 나비가 난다고만 해요. 가장 번역하기 어려웠던 건 알록달록이었어요. 한국 친구가 알록달록한 옷 예쁘다고 했는데 프랑스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물티콜로르? 파리에? 다 그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안 나요. 파리에 있는 한국 마트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수박을 통통 두드리면서 고르시더라고요. 이거 소리 들어봐. 탱탱한 게 잘 익었네. 통통 탱탱.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프랑스 시장에서는 그냥 수박을 두드려보고 봉 좋다, 파봉 안 좋다 정도로만 말해요. 빙글빙글, 대굴대굴, 둥글둥글 같은 표현들도 신기했어요. 각각 회전하는 모양이 다 달라요. 프랑스어로는 전부 투르네 돌다 하나로 끝이에요.
웃음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도 재미있었어요. 키득키득 깔깔 호호하 낄낄. 프랑스어는 그냥 리르 웃다 하나예요. 아하하는 있지만 그게 전부죠. 한국 웹툰을 보면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쿵쾅쿵쾅, 두리번, 어슬렁, 후다닥, 쓱싹쓱싹.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장면이 생생해지는데 프랑스어 번역본을 보니 그 맛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한국 웹툰 번역가로 일하는 친구 마르셀을 만났을 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클로에, 한국 웹툰 번역은 정말 지옥이야. 의성어와 의태어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 뾰로통한 표정이라는 걸 어떻게 번역하겠어? 뾰로통. 이것도 정말 귀여운 표현이에요. 삐친 것보다는 덜하고 화난 것보다는 귀여운 그 미묘한 감정과 표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다니.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습, 움직임을 정말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예술 같은 언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반이 되던 때 할머니 생신을 맞아 파리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안내 방송이 너무 직설적으로 들렸어요. 레 파사제 드페셰부. 승객들은 서두르세요. 한국에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드럽게 안내하는데 말이죠. 택시를 타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님이 우할래? 어디 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한국에서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정중한 표현에 익숙해진 제게는 너무 퉁명스럽게 들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뵈었을 때도 느낌이 달랐어요. 엄마가 클로에 짐 내려놔라고 하시는데 한국어였다면 짐 무거웠지? 얼른 내려놓고 쉬어라고 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10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카미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죠. 클로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어디서 만날까? 몽마르트르 우리 단골 카페로 와줘. 몽마르트르 언덕 위의 작은 카페,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도착했을 때 카미유는 이미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앙투안이랑 헤어졌어. 5년 사귄 남자친구 앙투안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카미유와 앙투안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카미유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앙투안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겼대. 우리 5년이야, 5년. 그동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카미유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카미유가 느끼는 감정을 프랑스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카미유, 너 지금 트리스트하구나. 응, 정말 트리스트해. 그리고 데수도 하고. 트리스트는 슬프다, 데수는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카미유는 지금 단순히 슬픈 게 아니었어요. 서러운 거였어요. 5년이나 함께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서러움. 서운한 거였어요. 앙투안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 억울한 거였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버림받았다는 억울함. 섭섭한 거였어요. 그동안의 추억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섭섭함. 이 모든 감정이 카미유의 눈물 속에 섞여 있었는데 프랑스어로는 이걸 구분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카미유, 너가 지금 느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단순히 슬픈 게 아니야. 더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아. 복잡한 감정? 그때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서럽고 서운하고 억울한 거야. 카미유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어야. 프랑스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럽다는 건 슬프면서도 원통한 마음이야. 너가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느낌. 서운하다는 건 섭섭하면서도 야속한 감정이고. 앙투안이 너를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억울하다는 건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야.
카미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확히 그거야. 특히 억울하다는 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어가 없었다면 저는 친구의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카미유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앙투안이 그 여자를 3달 전부터 만났대. 우리가 바르셀로나 여행 갔을 때도 이미. 정말 대고탕. 대고탕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로는 비열하다, 치사하다가 더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불례상한 건 그 여자가 내 직장 동료라는 거야. 불례상은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뭔가 부족했어요. 한국어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몽마르트르의 오후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카미유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카미유가 말했어요. 클로에, 너가 말한 그 한국어 단어들 다시 알려줄래?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을 찾은 것 같아. 서럽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새롭다. 세운하다. 카미유가 어눌하게 따라했어요. 발음은 이상했지만 그 단어들이 주는 위로가 있었나 봐요. 프랑스어에는 왜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이 없을까? 카미유의 질문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프랑스어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도 한국어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 카미유가 너무 서러워했다. 앙투안이 그렇게 서운하게 굴 줄은 몰랐다. 카미유가 억울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프랑스어로 쓰려니 이 모든 감정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카미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클로에, 어제 너가 알려준 한국어 단어들 계속 생각나.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을 찾은 기분이야. 한국어 정말 신기한 언어네.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요. 카미유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어가 가진 특별함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2주 동안 저는 계속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비교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3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드릴게요.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왜 제가 프랑스어가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4,000개가 넘는 특별한 소리들의 세계예요. 처음엔 그저 귀엽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뽀글뽀글, 반짝반짝, 알록달록 같은 표현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언어적 보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프랑스어에는 의성어와 위태어가 합쳐서 겨우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딩동, 틱탁, 꼬꼬리꼬 같은 기본적인 것들 뿐이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무려 4,000개가 넘는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제 친구 니콜라는 파리의 유명 출판사에서 한국 웹툰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클로에, 한국 웹툰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데 각 줄을 10개씩 달아야 해. 쿵쾅쿵쾅, 두리번 빙글빙글. 이런 표현들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옮기겠어? 그냥 설명으로 풀었으면 그 생생한 재미가 다 사라져버려. 두 번째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섬세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카미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그 경험,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더라고요. 파리 대학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단순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죠. 실제로 한국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진 감정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서럽다. 이 3단어를 보세요. 프랑스어로는 모두 대수나 트리스트로 번역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죠. 부끄럽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민망하다, 멋쩍다. 프랑스어로는 전부 쟤네 하나로 끝이에요. 그리고 3번째,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예 개념조차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바로 눈치라는 거예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냥 사회적 센스 정도로 이해했어요. 프랑스어로 상스 소시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더라고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 이건 프랑스의 직설적인 문화와는 정반대예요.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때 직접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죠.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알고 나면 여러분도 제가 왜 프랑스어가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가 단순히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프랑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정말 한국어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밋밋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아보려고 파리 동양언어문화대학 도서관에 갔어요. 한국어 언어학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무려 4,500개가 넘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반면 프랑스어는 겨우 20개 정도예요. 영어도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어에는 의태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몇 개만 있을 뿐이죠. 꼬꼬리꼬 왈왈 야옹 음매 틱탁 딩동. 이게 거의 전부예요. 제가 한국 친구 현선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일이에요. 현서 엄마가 요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계란은 톡톡 깨서 넣을게. 파는 송송 썰어서 올려줄까? 김치는 싹둑싹둑 잘라서 넣었어. 저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4개의 의성어, 의태어를 들었어요. 보글보글, 톡톡, 송송, 싹둑싹둑. 각각이 그 행동과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프랑스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김치찌개가 끓고 있으니 기다려. 계란을 깨서 넣을게. 파를 잘게 썰어서 올려줄까? 김치는 잘라서 넣었어.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생한 느낌이 다 사라지죠. 한국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과일 코너에서 한 아주머니가 수박을 통통 두드리며 고르시는데 옆에 다른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소리가 텅텅하네. 이건 덜 익었어요. 이쪽 것은 탱탱한 게 딱 좋네요. 통통, 텅텅, 탱탱. 3개의 소리가 다 다르고 각각이 수박의 익은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요. 프랑스 시장에서는 그냥 수박을 두드려보고 새봉 좋다, 파봉 안 좋다 정도로만 표현해요. 비를 표현하는 다양한 의성어들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슬비는 보슬보슬, 가랑비는 부슬부슬, 보통비는 주룩주룩, 소나기는 쏴, 장대비는 우르르 콸콸. 프랑스어로는 전부 다 플레브예요. 기껏해야 뿌띠 플레, 작은 비, 그로스 플레, 큰 비, 아베르스 소나기 정도로 구분할 뿐이죠. 한국 카페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옆 테이블 커플의 대화가 들렸는데요. 커피가 따끈따끈하네. 거품이 포슬포슬하고. 쿠키는 바삭바삭, 케이크는 촉촉해서 좋다. 따끈따끈, 포슬포슬, 바삭바삭, 촉촉. 4개의 의태어가 각각 온도와 질감을 완벽하게 표현해요. 프랑스 카페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커피가 뜨거워. 거품이 부드러워. 쿠키가 바삭하고 케이크가 습해. 그런데 바삭바삭과 딱딱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촉촉과 습한 것도 다르고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의태어들은 더 놀라워요. 걷는 것만 해도 살금살금, 슬금슬금, 엉금엉금, 아장아장, 터벅터벅, 성큼성큼, 어슬렁어슬렁, 비틀비틀, 뒤뚱뒤뚱. 프랑스어로는 전부 마르쉐 걷다에 부사를 붙여야 해요. 마르쉐 두수멍 부드럽게 걷다. 마르쉐 랑트멍 천천히 걷다. 한국어처럼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아요. 제가 한국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롤러코스터가 쌩쌩 달리다가 빙글빙글 돌고 위로 스르륵 올라갔다가 쏴 내려와. 쌩쌩 빙글빙글 스르륵 쏴.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죠? 프랑스어로는 롤러코스터가 빨리 가다가 돌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밋밋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 먹는 소리와 모양을 표현하는 것도 정말 다양해요. 아삭아삭 사과를 먹고 호로록 국수를 먹고 쩝쩝 입맛을 다시고 꿀꺽 음료를 삼키고 후루룩 라면을 먹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예의 없다고 하는데 한국어는 그 소리까지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신기했어요. 웃음을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키득키득 깔깔 호호하 낄낄 푸아 으흐. 각각의 웃음이 다 다른 느낌을 줘요. 프랑스어는 그냥 리르 웃다, 수리르 미소 짓다 정도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태어는 반짝반짝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보석이 반짝반짝. 프랑스어로는 브리에 빛나다 하나로 끝인데 반짝반짝에는 그 빛나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몽글몽글도 너무 귀여워요. 구름이 몽글몽글, 거품이 몽글몽글. 프랑스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파리에서 웹툰 번역가로 일하는 니콜라가 정말 고생하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한국 웹툰에서 심장이 쿵쾅쿵쾅이라고 하면 프랑스어로는 내 심장이 매우 빠르고 크게 뛴다라고 길게 써야 해. 그러면 말풍선에 다 안 들어가. 그가 보여준 웹툰을 보니 한국어로는 두근두근이라고 짧게 표현된 것을 프랑스어로는 정말 길게 설명해야 했어요. 그 긴장감과 설렘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단순한 언어 장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 모습을 정말 섬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내는 보물이죠. 4,000개가 넘는 이런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건 마치 4,000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겨우 20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정밀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발견이었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감정 표현을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가 평생 프랑스어로 표현해온 감정들이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거칠었다는 걸요. 먼저 답답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지 아세요? 날씨가 후텁지근할 때도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할 때도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을 때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을 때도 답답해요. 프랑스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써야 해요. 에뚜팡 숨막히는, 프리스트레 좌절한, 앵꼼프레 앙십을 이해 불가능한, 오프레세. 압박받는, 에네르베 짜증나는.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합쳐도 답답하다가 주는 그 복합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제 남동생 태호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의 일이에요. 태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하고 앙시웨즈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는다. 앙시웨즈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태호, 너가 지금 느끼는 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한국어로는 답답하다고 표현해. 답답? 그게 뭔데?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야. 태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와, 정확히 그거야. 프랑스어로는 이런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네. 더 놀라운 건 억울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건 정말 프랑스어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 단어를 자주 접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앵쥐스트 부당한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파리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김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억울하다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화나면서도 슬프고 답답한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한 단어로 프랑스어로는 새 앙쥐스트, 에프리스트랑 에트리스트 에팡쉐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정말 섬세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민망하다, 멋쩍다, 머쓱하다, 나 뜨겁다. 프랑스어로는 전부 제네 당황스럽다, 옹태 부끄럽다 정도로만 표현해요. 한국 친구가 어제 발표할 때 너무 민망했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창피와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어요. 창피는 남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느낌이고
민망은 어색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느끼는 거야. 부끄럽다는 더 내면적이고 수줍은 느낌이고. 이런 섬세한 구분이 가능하다니. 프랑스 사람들은 평생 이런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표현도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옮길 수가 없어요. 세도마주 유감이다. 세디 가스피아주 낭비다. 주 르그레트 후회한다. 다 조금씩 달라요. 아깝다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후회와 미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프랑스어로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립다와 보고 싶다의 차이도 신기했어요. 프랑스어로는 둘 다 많게 그리워하다, 인데 한국어로는 구분이 돼요. 그립다는 과거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느낌이고 보고 싶다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의 미묘한 차이도 있어요. 서운하다는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느끼는 실망과 아쉬움이고 섭섭하다는 정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프랑스어로는 둘 다 대수 실망하다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안타깝다도 특별한 표현이에요. 남의 일인데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그 감정. 프랑스어로는 새 트리스트 슬프다, 새 도마주 안 됐다 정도인데 그 느낌이 다르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견한 표현들도 많아요. 허무하다, 씁쓸하다, 찝찝하다, 깨름칙하다, 개운하다, 후련하다, 뿌듯하다. 각각이 정말 독특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특히 정들다라는 표현은 정말 번역이 불가능해요. 프랑스어로 사타시에 애착을 갖다, 애매 사랑하다. 다 아니에요.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기는 특별한 마음이잖아요.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한이라는 감정도 정말 특별했어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져 남아있는 감정이에요. 원한과 슬픔, 체념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힌 정서죠. 프랑스어로는 한 단락을 써도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깊고 복잡한 정서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니. 프랑스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한계를 느꼈어요. 엄마가 주스위대수 실망했어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엄마는 실망이 아니라 서운한 거였어. 아빠가 새 프리스트랑 좌절스럽다 고 하셨는데 그건 답답한 거였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섬세한 감정들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감정의 사케이 해상도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는 480p 정도? 우리는 큰 덩어리로만 감정을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놀라운 발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눈치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감각이에요.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더라고요. 처음 이 단어를 들은 건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3달간 일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죠. 첫 출근 날 아침 9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제 자리를 안내해준 현서 씨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에 씨, 한국 회사에서는 눈치가 정말 중요해요. 눈치요? 그게 뭔데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는 거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프랑스에서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거든요. 분위기를 읽는다. 그게 왜 필요하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눈치 상황이 발생했어요. 12시가 되었는데 아무도 점심 먹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현서가 살짝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서요? 점심시간 아닌가요? 맞는데. 보통 팀장님이 먼저 가시거나 점심 먹으러 가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프랑스였다면 봉 아페티. 점심 먹고 올게요. 하고 그냥 갔을 텐데. 10분쯤 후에 팀장님이 다들 점심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시니 모두가 일어났어요. 이게 눈치구나 싶었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의 눈치는 더 복잡했어요.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기려고 했는데 옆자리 민재 씨가 속삭였어요. 클로에 씨, 오늘 팀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왜요?
제 일은 끝났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게 눈치 없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6시 되면 오르부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들 칼퇴근하는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회식 때의 눈치는 더 어려웠어요. 금요일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여기서도 눈치가 필요했어요. 상사가 건배를 제안하면 잔을 살짝 낮춰서 부딪히고 고기는 막내가 구워야 하고 상사의 잔이 비면 먼저 알아차려서 따라야 하고 프랑스에서는 각자 알아서 먹고 마시는데 한국은 서로를 계속 살펴야 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무도 먼저 가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다들 피곤한 표정인데도요. 그러다 한 선배가 시계를 슬쩍 보고 하품을 하니까 팀장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현서에게 물어봤어요. 왜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게 눈치예요. 직접 말하면 분위기 깨는 것 같잖아요. 은근히 신호를 보내고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도 눈치가 필요했어요. 임산부나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은 더 섬세했어요.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는 것도 눈치 없는 거고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는 것도 조심스럽고 임산부가 탔을 때 너무 대놓고 쳐다보는 것도 실례고 카페에서의 눈치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빨리 자리를 비켜주는 게 눈치 있는 거래요.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2시간쯤 있었더니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를 슬쩍슬쩍 보더라고요. 현서가 사람 많을 때는 오래 있으면 눈치 없어 보여요 라고 알려줬어요. 식당에서의 눈치도 복잡했어요. 반찬이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이 리필하면 눈치 없고 물은 셀프인데 처음 온 사람은 모르니까 눈치 봐서 따라해야 하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눈치 없고 편의점에서도 눈치가 있었어요. 계산대에 줄이 길 때 물건 많이 사면 뒤 사람 눈치 보이고 택배 보내는 것도 사람 많을 때는 눈치 보여서 빨리 해야 하고 가장 신기했던 건 눈치 빠르다가 칭찬이라는 거였어요. 회의 시간에 팀장님이 목을 가다듬으시자 현서가 바로 물을 갖다 드렸어요. 팀장님이 현서 씨는 눈치가 빨라서 좋아라고 칭찬하셨어요. 프랑스였다면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지 왜 돌려서 표현해?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미덕이더라고요. 프로젝트 발표 때도 눈치가 중요했어요. 상사의 표정을 보고 설명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 결정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농담으로 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적절히 고개 끄덕여주고 프랑스에서는 그냥 준비한 대로 발표하고 끝인데 한국은 계속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했어요. 3달 인턴십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파리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계속 시계를 보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갈까? 라고 물었죠. 친구가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나 가야 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프랑스 친구들은 가고 싶으면 나 가야 해라고 직접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눈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깊은 문화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언어의 눈치라는 단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직설적인 문화도 좋지만 한국의 눈치 문화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서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3달 인턴십을 마치고 파리로 완전히 돌아온 후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써온 프랑스어가 갑자기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진 거예요. 첫날 아침 엄마가 부엌에서 클로에 뺑프롱드르 빵 가져와 라고 하시는데 그 말투가 너무 직설적으로 들렸어요. 한국이었다면 클로에야 빵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요. 빵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이 깨스크 부블레? 뭐 드릴까요? 라고 묻는데 한국 빵집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 비하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언어학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이 세뉘 마우베 그건 아니야. 틀렸어.
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셨어요. 한국이었다면 좋은 시도였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라고 했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불편했어요. 파리 친구들은 정말 직설적이에요. 똥룩에 오리블. 너의 옷 끔찍해. 티 아토르. 너가 틀렸어. 제 데테스트 싸. 나 그거 싫어.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부드러운 화법에 익숙해진 후에는 이게 너무 거칠게 느껴졌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무의식 중에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 마르셀과 영화관에 갔는데 극장 안이 너무 덥고 공기가 안 통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게 답답해라고 한국어로 말한 거예요. 마르셀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 한국어가 나왔네.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답답? 그게 뭔데? 설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기가 안 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불편한 느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야. 그냥 애뚜팡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애뚜팡보다 더 복합적인 느낌이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한국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태호가 여자친구와 싸우고 와서 하소연할 때도 그랬어요. 엘 느무 꽁푸롱파 그녀가 날 이해하지 못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서운한 거구나. 뭐? 서운? 그게 뭐야 누나? 실망하면서도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프랑스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어. 태호가 신기해하면서 와, 한국어에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있구나.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도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엄마가 만든 그라탕이 정말 맛있어서 쫀득쫀득하고 고소해요 라고 무심코 말했어요. 아빠가 쫀득쫀득? 그게 프랑스어야? 아니요, 한국어예요. 음식의 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끈적이면서도 탄력 있는. 프랑스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콜라가 새로운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에레트레 미뇽 그녀는 아주 귀여워 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뇽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애교 있다, 깜찍하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프랑스어가 얼마나 단순한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귀엽다고 할 때 미뇽 하나로 끝내지만 한국어는 귀엽다, 사랑스럽다, 애교 있다, 깜찍하다, 앙증맞다. 각각 다른 뉘앙스로 표현해요. 가장 답답한 건 깊은 대화를 할 때였어요. 친구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는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카미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답답하겠다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또 그 한국어야? 답답이 뭐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복잡해. 해결책이 안 보이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카미유가 정확히 그거야. 프랑스어로는 이런 감정을 한 단어로 못 표현하네. 이제는 프랑스어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단순하고 거친 언어로 소통해왔구나. 가족 저녁 식사 때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전쟁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스위 트리스트 나는 슬퍼 라고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할머니가 느끼시는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이었어요. 그 깊고 오래된 아픔을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프랑스어의 한계를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건 할머니와의 대화에서였어요. 할머니는 2차 대전을 겪으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 나치 점령 하에서 살았고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계시죠.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쟁 중에 할머니의 오빠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트리스트해. 그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느끼시는 감정은 단순한 트리스트가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 한국에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한이라고 해요. 한? 그게 뭐니? 깊은 슬픔과 아픔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는 감정이에요. 원한과 슬픔, 그리움과 체념이 복잡하게 얽힌 정서죠. 할머니가 놀라시며 정확히 그거야. 내가 70년 동안 느껴온 게 바로 그거구나.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집은 파괴되고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대요. 그때의 감정을 데바스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복잡했어. 할머니, 한국어로는 그런 마음을 허무하다고 표현해요. 모든 게 무너지고 남은 게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허무. 그래,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 제가 정이라는 개념도 설명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기는 깊은 애착과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랑과는 다르고 우정과도 다른 특별한 감정이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전쟁 전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느꼈던 게 바로 그거구나. 아무르도 아니고 아미띠에도 아닌 뭔가 특별한 감정이었는데 할머니는 레지스탕스 동료들 이야기도 하셨어요. 함께 싸우다 죽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 모든 감정이 내 안에 70년 동안 남아있어. 프랑스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너가 말한 한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는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로에야, 너가 한국어를 배운 건 정말 특별한 일이구나. 우리가 평생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그날 저녁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머니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겠지? 맞아요. 한국도 전쟁과 식민지,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한이라는 정서가 생긴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을 한 글자에 담아낸 거죠.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왜 프랑스어가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어를 배운 후 프랑스어로 돌아오니 마치 컬러 텔레비전을 보다가 흑백 텔레비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파리 대학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일이에요. 발표자가 사피어 워프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이론이죠. 제가 손을 들고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가설이 맞다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한국어에는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감각들이 있고 그것을 배운 후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성어와 의태어만 4,500개가 넘어요. 우리는 비가 온다고만 하지만 한국어는 보슬보슬, 부슬부슬, 주룩주룩, 싸아 등 수십 가지로 구분해요.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서운하다, 서럽다, 섭섭하다처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죠. 세미나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어요. 한 학생이 그럼 우리는 그동안 흑백으로 세상을 본 거네요? 정확히 그거예요. 한국어는 감정과 감각의 사케이 해상도라면 프랑스어는 480p 정도예요. 교수님이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나요? 네, 확실히 그래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아니라 어떤 비인지 구분하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그 식감을 더 섬세하게 느껴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프랑스어가 열등한 언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프랑스어는 논리적 사고와 철학적 표현에는 뛰어나죠. 하지만 일상의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는 데는 한국어가 훨씬 풍부해요. 정말로 그래요. 한국어는 감정과 감각의 컬러 TV라면 프랑스어는 흑백 TV예요. 예를 들어 음식 표현만 봐도 그래요.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맛과 식감을 표현하는 언어는 단순해요. 크루스티앙 무아이웨 듀르. 이 정도예요. 한국어는 바삭바삭, 아삭아삭, 쫄깃쫄깃, 쫀득쫀득, 말랑말랑, 몽글몽글, 보들보들, 부드럽다, 담백하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시원하다. 색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어로 노란색은 존이에요. 한국어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각각이 조금씩 다른 노란색을 나타내죠. 이제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 보는 흑백 세계와 한국어로 보는 컬러 세계. 가끔 프랑스 친구들에게 너희도 한국어를 배워봐.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라고 권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파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경험한 놀라운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제 첫 학생은 18살 고등학생 아델이었어요. K-팝 팬이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몇 달 후 아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 프랑스어로 대화하면 뭔가 아쉬워요. 말하고 싶은 게 절반밖에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었죠. 또 다른 학생 마르탱은 50대 건축가였어요. 한국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의외의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니까 건축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날렵하다, 단아하다 같은 형용사들이 프랑스어로는 없잖아요. 간호사 소피도 있었어요. 한국인 환자를 위해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할머니 환자분이 통증을 찌릿찌릿, 욱신욱신, 뻐근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프랑스어로는 그냥 아프다인데 한국어는 정말 정확해요. 제 수업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의성어, 의태어를 가르칠 때예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지금은 보슬보슬 내리네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와, 정말 시적이에요 라고 감탄해요. 음식 표현을 배울 때도 재미있어요. 바게트 빵은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쫄깃해요 라고 하면 프랑스어보다 훨씬 생생해요 라고 모두 인정했어요. 감정 표현을 배울 때는 학생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특히 한을 설명할 때는 모두가 숙연해져요. 한 학생이 우리 할머니가 전쟁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네요 라고 말했을 때 언어가 세대와 문화를 넘어 공감을 만든다는 걸 느꼈어요. 제일 뿌듯한 순간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보게 됐어요 라고 말할 때예요. 최근에는 프랑스 엄마들도 관심을 보여요. 아이들에게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비가 오는 소리만 해도 수십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보슬보슬, 부슬부슬, 주룩주룩, 후두둑, 싸아. 프랑스 사람들은 평생 그냥 비가 온다고만 표현하며 살아요. 음식의 맛과 식감도 마찬가지예요. 쫄깃쫄깃, 쫀득쫀득, 바삭바삭, 아삭아삭. 이 모든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꿈같은 언어적 보물이에요. 무엇보다 감정 표현의 풍부함은 정말 놀라워요. 서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눈치라는 개념도 정말 특별해요.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 섬세한 감각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한이라는 감정, 정이라는 마음. 이런 깊고 복잡한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후 가장 크게 변한 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전에는 흑백으로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총천연색으로 보여요.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는 인류의 보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언어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표현들도 사실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라고 불평하는 걸 들어요. 네, 맞아요. 한국어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풍부함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리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어요. 제 학생들도 하나둘씩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배운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보는 눈을 얻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그 특별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부디 그 특별함을 잊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과 감각, 그리고 마음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 두 표현의 미묘한 차이도 이제는 알아요. 한국어를 가르쳐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온 클로에 씨의 놀라운 한국어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한국어가 이렇게 특별한 언어였다니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뽀글뽀글, 반짝반짝 같은 귀여운 표현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독특한지, 서럽다, 억울하다 같은 감정 표현이 얼마나 정교한지 오늘 처음 깨닫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프랑스어에는 의태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 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클로에 씨가 말했듯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문화, 역사가 담긴 보물입니다. 4,500개가 넘는 의성어와 의태어, 섬세한 감정 표현들, 그리고 눈치나 한, 정 같은 고유한 개념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에요. 이 특별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언어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말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